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 특검이 그 내란 혐의에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죠. 네네네. 그 불기소 처분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란 특검이 발표를 했고요. 국민적 여론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한겨레가 어제 불기소 결정서를 확보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시간을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12월 3일 밤입니다.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에 대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특검팀이 당시 모임과 관련돼서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법원 행정처의 안전관리관이 찾아와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을 파견 요청한다. 이렇게 보고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들도 논의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런 진술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저기 10시 반에 계엄을 했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0시 40분에 대법원에 왔잖아요. 네. 서초동 대법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바로 근처겠죠. 그 근처에 살 텐데. 2시간 동안 뭘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헌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민한 거. 자, 이게 여기서부터 자 말장난이어서 좀 죄송한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관계자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위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게 위헌임을 선언했다거나 위헌임을 말했다는 게 아니라 위헌성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로라는 얘기를 했어요. 취지로라는 말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이 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게 아니고 판단 사실 대법원장 그러니까 판사이지 않습니까?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성격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는 정리가 됐냐면 이 계엄이란 엄혹한 상황에서 정말 한가로웠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차단된 그러니까 여론과 차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한가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아세요? 혹시 뭐뭐라는 취지입니다는 정말 법조인의 그냥 책임 회피에 맞는 쿠션입니다. 그렇게 말 안 했다는 네, 것이 맞아요. 저희 취지로. 이제 서면에 한 취지입니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사건 힘들다. 그런가요? 네, 약간 피해가야겠다. 이거 뭐 여론에 이렇게 뭔가 확실한 의견이 없을 때 아니면 이거 피해가야 돼 찝찝할 때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취지라는 말을 쓴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권 분립인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럼 사법권의 대법원장은 한 권력의 그 수장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이 내란을 벌인 거거든요. 그렇죠. 불법 계엄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국회에서는 다 막겠다고 담을 넘어가면서 지금 그 본회의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희대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임을 확실히 선포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든 이걸 막기 위한 사법권의 행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대로 된 삼법 분립인데 피하고 싶어서 2시간 후에 그것도 자기네 내부끼리 회의에서 이건 위법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일반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이거는 자기 방에서 남편이랑 하면 되죠. 이거 좀 위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자기 위치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이걸로 지금 무혐의가 됐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강제 수사를 못했고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제출한 서면으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뭐 한 두세 가지 떠오르는데 일단 0시 40분, 0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 집에 있거나 어디에 있었더라도 국회 앞에 상황을 보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있었을 거고 법원에서도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경로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와서 이게 계엄이 위헌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미 당일 조선일보 기사가 있는데 30분 그러니까 0시 30분 무렵에 조선일보가 관련 법원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미 썼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그 기사에 대해서 정정이나 삭제 요청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실무적으로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랑 처장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장이랑 왔는데 이거 오늘 지금은 결정하지 말자. 이게 지금 결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판단 정도를 한 거 아닙니까? 곧 이제 해제 의결하니까.
이런 정도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고 혐의가 없다? 이거는 저는 좀 그 수사의 불충분함을 드러내는 거지. 아예 뭐 말하자면 이거가 사실이 드러났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 대한 어떤 직접 조사라든지 강제 수사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거를 확인하지 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보도는 선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법원에서 벌어진 일을 좋게 해석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의 표결에 들어간 상황만 본인들이 보고를 받았을 게 아니고 군인들이 들어간 상황 보고를 받았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는 어떤 상황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느냐면 정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느냐. 군인이 들어왔댄다. 사실상 그죠. 네, 군인이 들어간 상황인데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진짜 결정될 수 있느냐를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다시 그냥 떠올려서 계엄 해제가 됐고 결과론적으로 계엄 해제가 됐고 그래서 계엄 해제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법관들의 판단, 대법원장의 판단이 뭐 유연성을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군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결정을 보류한 상황으로. 그렇죠. 단순히 보류한 그렇게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건 단순히 뭐 신중한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거 분명히.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게 1시 1분이에요. 그렇죠. 10분 전이에요. 10분 전. 네. 그때쯤에 대충 분위기 안 그러니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10시 반에 후배가 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그래서 계엄이 뭔데 이랬거든요. 계엄이 뭐야? 이랬어요. 그리고 찾아보고 이게 계엄 내가 아는 그 계엄 이 계엄을 왜 했대? 이렇게 하고 앉아서 노트북 켜고 보고 포고령 나오고 포고령 1조가 위법이네라고 판단하는데 법에 문외한 저 같은 사람도 1시간이면 사태 파악이 상황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이 0시 50분에 나타났는데 서류는 갖고 왔어. 그리고 국회 상황이랑 다 보고 왔어. 군인들 들어간 거. 포고령도 읽어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의견을 말해야 되니까. 근데 계엄에 이제 10분 전에 회의를 도착해갖고 한다는 말이 이 위헌성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시 1분에 해제가 됐어요. 그럼 입장을 냈어요 이제 대법원이. 그렇죠. 네, 바로. 근데 그 다음날 지금까지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입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직도 입장을 안 냈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고 무혐의를 줬다라는 게 저는 특검의 좀 이 수사 행태가 약간 이 불충분함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거는 기자들 실무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시점에 본인들이 실무적인 걸 그냥 불러줬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조선일보 기자한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 0시 30분에 0시 30분에 이 긴급한데 유일하게 기사가 조선일보. 0시 33분이니까 예. 그 이전에 불러줬겠죠. 공보실 담당자가 기자한테 실무적인 상황을 그냥 불러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근데 일입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회의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왜 그 회의에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수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뭐 비근한 예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 장관이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분단위로 좀 쪼개져서 조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휴대전화, 모든 동선, 개인 PC, 심지어는 본인의 집, 업무실까지, 사무실까지 다 이렇게 압수수색이 된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돼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특검에 보니까 회의에 안 들어갔다. 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자 추정하건대 그럼 전화를 했을까? 아니,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전화하죠. 당연히 우리도 전화하는데 이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 공보실 담당자가 불러줬다는 이 내용을 과연 대법원장 최소한 행정처장이 모르고 불러줬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일이죠. 네. 네. 이거는 본인이 자기 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2시 40분, 12시 50분 이야기를 지금 끊임없이 대법원은 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동선이라든가 그 이전의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밝히고 다시 이 서사를 좀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조사한 사람들이 대법원 간부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소속 간부예요.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아닙니다. 간부들이 그런 말을 안 했다면 그건 내부 폭로죠. 그렇죠. 내부 폭로죠. 당연히 그런 취지로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 소속 간부하고 심지어는 법원행정처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계엄상황시 소속 군인. 그럼 계엄사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비상계획 담당 행정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그냥 실무진들. 안전관리관이라는 건 군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관리관 각 급의 각급의 공공기관에 있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할 일이 분이에요. 없는. 사실 땡보. 계엄은 이건 상상 속에나 있는 거여서 할 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서 보면 국회에도 이 계엄 관련된 서류가 있거든요. 계엄 관련된 서류를 2017년도에 그 박근혜 때도 계엄 촛불 때 계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서류를 찾으러 가 보니까 캐비넷도 그냥 일반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저 구석에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안전관리관이라는 사람 자체도 계엄이라는 걸 상상을 해서 만들어진 직제도 아닙니다. 예. 안전관리관이라는 게 예전엔 그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맞습니다. 각 그 지역 각 기관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예비군 중대장 그런 게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죠. 예. 근데 안전관리관이라는 게 공공기관에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군 출신이고 특별히 좀 미안한 말이죠. 특별히 한 일은 없죠. 없고 본인들이 한 일은 판단하기 좀 어려운. 한 일은 없고 네. 그렇죠. KBS에서 계엄이 딱 했잖아요. 네. 10시 반에 계엄이 됐잖아요. 안전관리관이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그렇죠. 있었는데 임원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쫙 해서 안전관리관이 들어왔어요. 그 회의에. 그 회의에. 그것도 신기하긴 한데.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예. 그거는 계엄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는 정리가 된 이 거예요. 회의는 내가 들어가 볼까? 그리고 그 원래는 계엄 사령부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관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안전관리관이 이건 자기 임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계엄 사령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계속 놀다가 내가 이제 드디어 할 일이 할 일이 생겼네. 그 밤에요. 네. KBS에서 네. 있었던 일이에요. 네. 대법원도 똑같은 식으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엄중한 거죠, 사실. 우리가 언론사의 그냥 프로토콜로 보면 10시 반에 계엄 선포를 했어요. 네. 그때까지 조선일보 사회부장도 몰랐겠죠. 계엄을. 몰랐겠죠. 네, 그러면 야, 각 기관별로 계엄 관련해서 알아봐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는데 최소한의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한 1, 20분 후에 아무리 빨라도 사회부장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야, 기관별로 뭐 하고 있는지 알아갖고 와. 이거를 지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대법 공보관이 마침 전화 잘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저희가 계엄 상황 관련해서 형사재판 관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 대응 마련 중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확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저는 10시 반 이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이 얘기를 못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 시간 네, 앞에까지 가야지 네. 이거가 되는 그건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가능성인 네,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그건 조금 너무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면 취재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네. 이 얘기를 바로 나온다는 건 지금 대법원의 설명대로라면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자한테 이걸 공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가 예를 들면 내 생각입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대법원에서 지금 1년 지났는데 그 공보관을 뭐를 했었어야죠. 너는 왜 네 멋대로 네 생각을 얘기해갖고 그렇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네. 혼란스럽게 만들었냐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이 그런 행정적 조치는 하지 않고 당시에 이미 매뉴얼에 대해서 기자한테 말할 정도의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있었다.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매뉴얼은 있겠죠. 매뉴얼은 매뉴얼이 있는데요. 매뉴얼은 있겠죠. 그래도 그걸 기자한테 말하기는 쉽지 않죠. 기자한테 네. 말하기 쉽지 않고 이건 그냥 실무적인 건데 매뉴얼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이렇게 두껍고 그거를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찾아서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고 저는 2017년에 그 계엄 관련돼서 한겨레 21에 책 한 권으로 계엄과 관련된 특집 시리즈를 쓴 적이 있는데 이때 보면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각급 기관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회의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한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이제 이 공보실 담당자 문책해야 된다. 네. 최소한 이것만은 얘기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그 10시 반 이전에 미리 공모하지 않았다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10시 반 이전에 공모했을까 뭐 저는 최소한 그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법원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는 계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문제라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계엄 때 했었어야죠. 대법원이.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조직을 기관을 뭐하러 놔둡니까?
아니 그냥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삼국 분립의 진짜 기본 한 축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것 자체가 지금 계엄을 10시 반에 선포했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회의를 0시 50분에 옵니까? 이게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거를 저는 문제를 안 삼고 그게 있어? 이미 로텐도어에 들어가 있었어요. 난 그런 생각이 나요. 네. 저기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김부장? 김부장 네. 거기 보면 그게 그 회사에서 큰 사고가 생겼는데 네. 전무가 있다가 나는 굳이 꼭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나가죠. 잘 열심히 잘 논의해. 그리고 내 그 있었다는 거는 회의록에서 빼라고 그렇죠. 하는 장면이 나요. 약간 미리 안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도 얼핏 들기도 하던데 추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법원장이 그만큼 여론하고 높이 담을 쌓고 있다. 이런 게 또 한 번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통일교 관련된 또 소식인데요. 통일교가 2022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의 용산 이전 결정 과정에 의중을 전달했다는 내부 문건, 여기서 내부 문건이란 통일교 내부 문건이죠. 네. 통일교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뭐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만은 네. 그때 당시 용산으로 이전할 때 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는 백재권 그 네. 무속인 뭐 네. 저기 어디 겸임 교수죠. 예. 백재권 씨 얘기가 나왔는데 뭐 천공 얘기도 나왔고 예. 이제 여기가 통일교까지 겹치네요. 네. 용산이 아주 길진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보도된 걸로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재권 씨가 풍수지리를 보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보도의 어떤 주된 흐름이었는데요. 통일교가 등장했습니다. 통일교가 등장했고 사실은 지금 수사 대상 중에 아예 빠져 있는 것이 이 관저 이전과 관련돼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이런 공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명태균이 그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하루라도 네. 자면 뭐 그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백재권이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근처에 있는 윤석열 부부 주변에서 이른바 권력을 누린 사람들은 명태균, 건진, 천공, 뭐 백재권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관저와 집무실을 이전한 것에 한마디 한 것으로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그러니까 왜 어떻게- V제로가 얼마나 혹했겠어요. 왜 다 또 용산일까? 이렇게 왕해산? 제가 볼 때는 네. 이 마법사 길드에서 네. 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준 거예요. 용산으로 가고 싶어 예, 한다. 가고 싶어 하는 걸 국방 아니까 쪽으로. 어쨌든 이 풍수는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 풍수 뭐 그것도 있겠지만 학문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뭐 그냥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산임수. 예, 배산 뭐 배산임수. 어디든 설명이 안 됩니까? 근데 청와대도 배산임수인데. 고객의 니즈가 네. 지금 용산 가고 싶으신 거구나. 아. 그러니까 다 거기에 이제 맞게 설명을 청와대 안 가고 싶으신 거죠. 네. 이거가 이 마법사들이 다 이렇게 서비스 예, 마인드가 서비스 있네. 마인드가 서비스 있는 마인드. 거죠. 예. 근데 저는 어찌되었건 이게 지금 풍수지리적으로 용산이 용의 뭐 왕의 산 뭐 이런 용의 얘기 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겹치니까 처음에 그런가? 왜냐면 다 대통령들이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다가 이 내용들이 막 겹치니까 확신이 드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뭐 A 선택과 B 선택과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A가 좋은 것 같아, A가 좋은 것 같아, A가 좋은 것 같아. 그럼 A가 맞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거는 과거에는 어찌됐건 다 구두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경우에는 문서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판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한학자 총재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품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 부가 돌아왔다.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근데 자, 그러니까 이게 용산에 세계일보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교 맞습니다. 땅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도 합니다. 대통령 부가 왕해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산구로 옮겨온 것. 의미 깊고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한학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왕해산의 자리를 터잡고 있었던 이미 터잡고 있고 여기로 대통령과 대통령부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부와의 이 격을 생각했을 때는 이 품에 안는 듯한
약간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나옵니다. 원래 세계일보라고 해야 되나 통일교라 해야 되나 한 네. 이촌동 쪽에 네. 그러니까 그 국방부 그 주변에 네. 통일교 땅이 많고 그 아파트도 세우고 그랬죠. 뭐 실제로 통일교 통일교는 땡땡도 땅이 있고. 굉장히 이게 많죠 서울에. 저기- 약간 그 영화들 보셨나? 아라한 장풍 대작전? 아라한 장풍 너무 옛날 거 대작전에 아닌가요? 안성기 선 그것도 용산이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 비밀이 안성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 이제 안성기 배우가 대부인데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용산의 비밀 뭐 이런 걸 이제 마지막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오는 멘트 수준이네요. 아 나의 품 왕의 땅. 그렇네요. 뭐 세계일보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이제 회사에서 이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그거를 받은 사람과 네. 네. 안 받은 사람으로 신분이 나뉜다고. 아 그 내부에서요. 내부에서. 그래서 받은 사람 많이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뭐 오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대법원장 이야기도 했고 통일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김건희 부부 뭐 그 재판 진행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앞으로 뷰리핑은 그 사건의 맥락과 배경을 끝까지 잘 추적해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옮깁니다. 국민소통을 이유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으나 용산시대는 불통 그리고 내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청와대 복귀를 기점으로 불통의 시대도 막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국민소통의 새 시대를 열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